인생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간다. 기쁨은 찰나이고 고통은 필연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뤄도 곧 지루해지고 그 지루함을 덮기 위해 새로운 욕망을 찾는다. 결국 다시 고통으로 돌아간다. 삶이랑 본래 결핍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고통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존재의 증거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통과하라. 고통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 하지만 누구나 고통 앞에서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탓하며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단단해진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고통은 우리 존재의 조건이며 인간은 고통 속에서 비로소 철학을 시작한다. 어린 시절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는 법부터 배운다. 눈물이 나면 숨기고 상처를 받으면 피하고 마음이 아프면 무관심한 척한다. 그러나 삶의 어느 순간엔 이 모든 회피가 더 큰 고통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도망칠수록 고통은 쫓아오고 외면할수록 더 크게 울린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란 단순히 괴로운 감정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언가를 결핍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느낀다. 그 결핍이 바로 욕망이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고통은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 행복한 순간엔 인생의 본질을 묻지 않는다. 우리는 괴로울 때에야 나는 왜 사는가? 이건 무슨 의미인가?를 묻기 시작한다. 그래서 고통은 성찰의 문을 여는 열쇠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결코 쓸모없는 감정이 아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 고통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깊이와 지혜가 있다. 또한 고통은 우리를 연결시키기도 한다. 아무리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도 고통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 누구도 고통을 피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니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고통을 감추지 마라.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시키는 불꽃이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도망치고 있는가? 마주하고 있는가? 회피하고 있는가? 통과하고 있는가?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당신의 삶의 질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고통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삶은 없다. 오히려 고통이 없다는 것은 무감각하거나 마비된 상태일 수 있다. 둘째, 고통은 신호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고 또는 성장을 요구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 셋째, 고통은 도구다. 그것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원동력이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게 되고 삶을 이전보다 깊이 이해하게 된다. 결국 고통이야말로 삶의 스승이다. 그 스승은 늘 냉정하고 가혹하지만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 고통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존재의 증거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통과하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너만의 철학을 발견하라. 그 순간 당신은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2. 욕망의 덫. 인간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고통 사이에서 진동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한다. 좋은 성적, 멋진 직업, 인정받는 모습, 사랑, 성공, 더 많은 돈, 더 멋진 외모. 무언가를 얻기 위해 수고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느껴지는 기쁨은 너무도 짧다는 것이다. 기쁨은 찰나이고 곧 또 다른 결핍이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든다. 욕망은 불처럼 타오르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다. 목표를 이루고도 허탈함을 느끼는 이유, 원하던 것을 가졌는데도 공허해지는 이유는 욕망이 목적지에 닿는 순간에도 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 결핍이라고 보았다. 욕망이란 결핍의 표현이며 그 결핍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결핍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지만 다음 끼니가 되면 또다시 허기진다. 옷을 사도 다음 시즌이 되면 유행이 바뀐다. 사랑을 얻어도 더 많은 애정과 확신을 원한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바라보고 둘을 얻으면 셋이 부족하다. 이 끝없는 연쇄가 인간의 고통을 만든다. 욕망은 충족되었을 때는 지루함을 낳고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고통을 낳는다. 쇼펜하우어. 그렇다면 이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가능할까? 쇼펜하우어는 완전한 해탈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욕망의 노예로 살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욕망을 덜어내는 것, 그것이 그의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다. 더 가지려 하지 말고 덜 원하라. 이 말은 단순한 자족을 뜻하지 않는다. 욕망이 나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을 통제하는 주인이 되라는 뜻이다. 일상의 욕망 예시. SNS에서 좋아요 수를 확인하는 습관. 남과 비교해서 느끼는 열등감. 이 정도는 더 가져야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남들의 시선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는 것. 브랜드 로고에 집착하는 소비 패턴.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준 욕망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점점 더 지치게 한다. 해결의 실마리. 쇼펜하우어식 해탈 연습. 욕망을 적어본다. 무엇을 갖고 싶은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 적는다. 그 욕망이 외부에서 온 것인지 자문한다. 남의 시선인가? 진짜 내 필요인가? 그 욕망이 나를 평화롭게 만드는지 살핀다. 만약 더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버려도 좋다. 당장 바꿀 수 없는 결핍은 인정한다. 결핍은 삶의 일부다.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관찰하라. 비움의 감각을 훈련한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덜어내며 마음의 공간을 만든다. 마무리 메시지. 덜 원하는 자가 더 평화롭다. 욕망은 충족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든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질 때가 아니라 덜 원할 때 진짜 자유를 느낀다. 비워야 보인다. 욕망을 비우면 삶이 보인다. 3. 타인의 평가. 타인의 생각은 나의 삶에 아무 가치도 없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무너지고 또 다른 한마디에 이유 없는 자신감이 솟아오른다. 우리 삶의 감정 곡선을 타인의 평가에 맡기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말한다. 타인의 시선은 나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가 말한 진정한 삶이란 내면에서 방향을 찾는 삶이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 없이는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잘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 공부하고 예쁘다는 말을 듣기 위해 꾸민다. 이런 과정은 사회화의 일부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 기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타인의 눈에 갇혀 살아간다. SNS의 좋아요 숫자, 구독자 수, 댓글 하나에 울고 웃고 상대의 눈치를 보며 하고 싶은 말 대신 듣기 좋은 말을 고른다. 이런 삶은 진정한 자아를 배신하는 삶이다. 타인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을 칭찬하던 이가 내일은 비난할 수 있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주는 이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판단할 자격도 없다. 자기인식이 약할수록 사람들은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자기인식이 강한 사람은 어떤 말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측정하지 않는다. 자기 안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다. 자기 자신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은 결국 자기 삶이 아니다. 타인의 평가를 들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듣되 휘둘리지 마라. 들으며 걸러내라. 자기인식이란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이자 삶의 기준을 내가 가진다는 뜻이다. 매 순간 타인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다. 자존감은 타인이 줄 수 없다.
자기 인식에서 자존이 시작되고 자기 존중에서 진짜 강함이 생긴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다. 그 누구의 말도 그 가치를 흔들 수 없다.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야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 인생의 본질.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기 위해 태어났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이 문장을 듣자마자 당황스럽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우리는 늘 말한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인생을 본다. 그는 말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짊어진 존재이며 삶이란 본질적으로 고통의 연속일 뿐이다. 이 말을 단순히 부정적인 철학이라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오히려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삶의 환상을 깨뜨리는 철학. 우리는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대를 한다. 언젠가는 고통이 끝날 거야. 성공하면 사랑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지금 힘든 건 과도기일 뿐이야. 이러한 생각들은 삶을 버텨내는데 잠시 위안이 되지만 결국은 더 큰 실망과 좌절로 이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음 문제를 던지기 때문이다. 고통이 끝난 자리엔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온다. 삶은 고통이 사라지는 지점이 아니라 고통을 다루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다. 철학적 해석.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결핍으로 보았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움직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핍을 채우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결핍을 발견한다. 그렇다면 삶은 끊임없는 결핍의 반복이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말한다. 삶은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견뎌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말한다. 삶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5가지 철학적 태도. 환상을 내려놓기. 삶은 언제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고통을 문제로 보지 않기. 고통을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보지 말고 삶의 일부로 인정하기.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기. 고통은 통제 가능하지 않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통제할 수 있다. 고통의 의미를 찾기.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어떤 성장을 요구하는가? 고통을 통해 내면의 단단함을 만들기.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아를 만드는 것. 삶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예술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예술로 보았고 그 예술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실에 있다고 보았다. 삶의 진실은 고통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삶은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응시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응시 속에서 우리는 자각한다. 아, 삶이란 원래 이렇구나. 그리고 그 자각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삶과 화해할 수 있게 된다. 실천적 조언.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말해보자. 그래, 이게 삶이지. 내가 이걸 겪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야. 행복한 순간에도 이렇게 되뇌어보자. 이 고요함이 언제든 깨질 수 있음을 알기에 지금을 더 소중히 하자. 무기력할 땐 이렇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자. 나는 이 삶을 견뎌내기 위해 태어났고 고통 속에서 단단해지고 있다. 결론. 진짜 철학자는 고통을 문제 삼지 않는다. 고통은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인생의 문지기다. 그 문지기를 지나야 우리는 성숙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고통 없이 철학은 없다. 삶이 당신에게 시련을 주는 이유는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5. 타인과의 거리. 가까이 할수록 결점이 보인다. 거리두기는 지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사랑, 우정, 신뢰, 팀워크. 이 모든 것이 가까움을 전제로 하며 가까워야 좋은 관계라고 믿는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가까울수록 결점이 드러나고 결국 실망한다. 무조건적인 친밀함은 독이 될 수 있다.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사람은 상대의 모순, 나약함, 결핍을 보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대라는 이름으로 덮고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를 받는다. 관계는 거리 유지에서 시작된다. 거리가 있다는 건 벽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올바른 거리감은 서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해준다. 심리학에서도 적정거리의 법칙이 있다. 너무 멀면 단절, 너무 가까우면 충돌. 딱 좋은 거리만이 건강한 상호작용을 만든다. 친밀감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에서 우리는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철학.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한다. 고슴도치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리게 된다. 결국 서로를 해치지 않는 적정 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 고슴도치 딜레마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다. 외로워서 가까워지지만 가까워져서 다치고 다쳐서 다시 멀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에서 거리를 조정하는 능력을 배워야 한다. 1. 관계에서 거리 두는 실천 팁. 일상에서의 침묵 존중. 모든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침묵도 허용할 것. 심리적 공간 만들기. 혼자 있는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고 상대의 혼자만의 시간도 지켜주기. 무리한 기대 내려놓기. 이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생각 버리기. 비판보다 관찰. 단점이 보여도 비난하지 말고 조용히 관찰하기. 감정의 여백 유지하기. 감정적으로 너무 쏠리지 않도록 감정에 공간을 두기. 거리두기, 마음 지키기.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좋은 친구와는 늘 함께 있어야 한다고. 그러나 지나친 공유는 피로를 만들고 지나친 밀착은 관계를 질식시킨다. 건강한 거리란 내 공간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공간도 인정해주는 태도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관계를 오래가게 하려면 거리를 배워라. 진정한 유대는 거리 위에 세워진다. 진짜 가까운 사람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통하는 사람이다. 매일 같이 있지 않아도 상대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아도 깊은 신뢰가 이어진다. 관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연습으로 완성된다. 자신과 타인을 지키기 위해 당신만의 관계의 경계선을 다시 그려보자. 그 경계선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6. 삶의 의미. 의미를 찾으려는 순간 삶은 무거워진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하는 일에 진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본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질문이 깊이 있는 고민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경고한다. 삶을 지나치게 해석하려고 하면 삶이 버거워진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 중심적으로 짜여 있지 않다. 오히려 의미는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 붙는 부록에 가깝다. 왜 의미를 묻는 순간 삶은 무거워지는가? 우리가 의미를 묻기 시작하면 삶은 무의미해진다. 이 아이러니한 명제를 쇼펜하우어는 날카롭게 지적한다. 삶은 본래 목적이 없다. 목표를 세우는 건 인간의 자유지만 그 목표가 없다고 해서 삶이 틀린 건 아니다. 의미를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수단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삶은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목적이다. 철학자의 시선, 해석보다 몰입.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삶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몰입하라. 의미를 찾으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눈앞의 순간에 깊이 빠져드는 태도. 그 순간 삶은 더 가볍고 자연스럽게 흐른다. 실제 삶에 적용하기. 의미 대신 몰입하는 연습. 작은 일에 집중하기. 오늘 한 잔의 차를 음미하고
책 한 페이지를 온전히 읽는 것부터 지금 여기에 머무는 훈련. 내일이나 과거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하는 행동에 집중해보기. 결과보다 과정에 의미 두기. 어떤 성과보다도 그걸 해내는 과정을 즐기기. 불확실성 수용하기. 삶의 의미가 뚜렷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태도 갖기. 감사 일기 쓰기. 특별한 것이 없어도 매일 감사를 기록하면 삶 그 자체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삶은 의미 없을수록 자유롭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삶에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삶은 의미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오히려 의미를 강박적으로 찾는 것이 삶을 더 무겁고 필요하게 만든다.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 살아있음 그 자체가 이미 의미다. 결론, 의미를 묻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 내가 숨쉬고 무언가를 느끼고 누군가와 이야기 나눴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의미 없는 삶은 없다. 다만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가 문제다. 의미는 찾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따라온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저 있는 그대로 살아내자. 그게 철학자의 삶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종종 기쁨, 환희, 성취감 같은 극적인 장면을 떠올린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기대 자체가 행복을 멀어지게 만든다고 말한다.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단지 고통이 멈춘 상태일 뿐이다. 이 단순하고도 냉정한 정의는 행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송두리째 바꾼다. 행복의 본질은 무에 있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 갖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적게 아프고 더 적게 불편하며 더 적게 갈망할 때 우리 마음은 고요해진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무고통 상태로 정의한다. 즉,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행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극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고통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평온했던 시간을 그리워한다. 왜 평온을 행복으로 여기지 못할까? 우리는 행복을 더 많이 가지는 상태로 착각한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커다란 성취나 흥분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지속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쾌락은 빠르게 사라지고 그 자리는 곧 지루함과 고통이 채운다. 결국 쾌락의 끝은 허무함이다. 오히려 지루함조차 없는 상태, 무탈한 순간이야말로 가장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는 행복이다. 지금 평온한가요? 그렇다면 그게 행복입니다. 오늘 하루 특별한 일이 없었나요? 다행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았으며 돈 걱정이 없었다면 그건 바로 행복의 상태입니다. 행복은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고통받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에 대처하는 쇼펜하우어의 태도.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순간은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이 지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행복이란 것이 얼마나 조용하고 섬세한 상태인지 깨닫게 됩니다. 실생활에서 행복을 느끼기 위한 연습. 작은 고요에 감사하기. 아침 햇살, 따뜻한 물, 조용한 시간에 감사를 느껴보세요. 비교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과 비교하지 않을 것. 무탈함의 가치를 인정하기. 아무 이유 없음이야말로 큰 축복. 기쁨보다는 평온을 추구하기. 흥분이 아닌 안정된 마음을 귀하게 여길 것. 불행 속에서도 평온을 찾기. 완전한 행복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 SNS 멈추기. 다른 사람의 꾸며진 행복에 휘둘리지 않기. 지금 여기에 몰입하기. 지금 먹는 한 끼, 지금 듣는 음악에 집중하기. 결론.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환상에서 벗어나 행복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고통이 멈추면 행복은 찾아온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자주 잊는다.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욕망 속에서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평온을 지나친다. 그러나 오늘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 아닐까? 행복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발견되는 것이다. 7.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다. 아르투어 쇼펜하워.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종종 기쁨, 환희, 성취감 같은 극적인 장면을 떠올린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기대 자체가 행복을 멀어지게 만든다고 말한다.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단지 고통이 멈춘 상태일 뿐이다. 이 단순하고도 냉정한 정의는 행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송두리째 바꾼다. 행복의 본질은 무에 있다. 행복은 뭔가를 더 갖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적게 아프고 더 적게 불편하며 더 적게 갈망할 때 우리 마음은 고요해진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무고통 상태로 정의한다. 즉,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행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극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고통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평온했던 시간을 그리워한다. 왜 평온을 행복으로 여기지 못할까? 우리는 행복을 더 많이 가지는 상태로 착각한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커다란 성취나 흥분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지속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쾌락은 빠르게 사라지고 그 다리는 곧 지루함과 고통이 채운다. 결국 쾌락의 끝은 허무함이다. 오히려 지루함조차 없는 상태, 무탈한 순간이야말로 가장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는 행복이다. 지금 평온한가요? 그렇다면 그게 행복입니다. 오늘 하루 특별한 일이 없었나요? 다행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돈 걱정이 없었다면 그건 바로 행복의 상태입니다. 행복은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고통받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에 대처하는 쇼펜하우어의 태도.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순간은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이 지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용하고 섬세한 상태인지 깨닫게 된다. 실생활에서 행복을 느끼기 위한 연습. 작은 고요에 감사하기. 아침 햇살, 따뜻한 물, 조용한 시간에 감사를 느껴보세요. 비교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과 비교하지 않을 것. 무탈함의 가치를 인정하기. 아무 일 없음이야말로 큰 축복. 기쁨보다는 평온을 추구하기. 흥분이 아닌 안정된 마음을 귀하게 여길 것. 불행 속에서도 평온을 찾기. 완전한 행복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 SNS 멈추기. 다른 사람의 꾸며진 행복에 휘둘리지 않기. 지금 여기에 몰입하기.
지금 먹는 한 끼, 지금 듣는 음악에 집중하기. 결론, 행복은 멀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환상에서 벗어나 행복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고통이 멈추면 행복은 찾아온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자주 잊는다.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욕망 속에서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평온을 지나친다. 그러나 오늘 조용한 마음으로 하루를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 아닐까? 행복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발견되는 것이다.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쇼펜하우어 인간관계 수업.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인간관계에 지칠 때 드는 질문. 저 사람은 왜 항상 저럴까? 왜 고쳐 말해도 또 똑같이 행동하지?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들어. 왜? 이 질문에 지친 적 있다면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는 인간 분성을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희망을 갖고 사람을 고치려는 시도를 어쩌면 가장 불필요한 감정 낭비라고 선언합니다. 2.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본성대로 행동한다. 여기서 말하는 본성이란 타고난 기질, 성격의 근본 방향, 욕망과 두려움의 패턴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기적인 사람은 계속 이기적이고 예민한 사람은 계속 민감하며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환경, 나이, 지위가 바뀌어도 본성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겉으로 바뀐 것 같아도 본질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가? 가장 흔한 이유는 기대입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오래 알던 친구니까, 나를 이해해줘야 하니까. 하지만 기대는 때로 독이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곧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과정을 간파했죠.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다. 사람을 바꾸려는 순간 관계는 망가진다. 그래도 말하면 고쳐지겠지. 지적하면 한 번쯤은 생각하겠지. 몇 번 겪고 나면 달라지겠지. 이런 기대는 대부분 시간과 감정의 낭비로 끝납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갈등과 실망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무뚝뚝한 성격인데 계속 다정해지라고 요구하면 어떨까요? 친구가 자꾸 듣는데 매번 지적하면 어떨까요? 직장 동료가 책임감 없는데 자꾸 고치려 들면 어떨까요? 결국 남는 건 갈등과 거리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건 수용과 거리 조절.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건 단순합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거리두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1. 수용, acceptance. 그 사람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려려니 한다. 기대를 걷어낸다. 2. 거리 조절, distance.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거리두기. 필요한 대화만 하고 내면의 공간을 지킨다. 이 두 가지가 마음의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6. 변화는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된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먼저 변해야 돼.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저 성격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흐름을 반대로 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자주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그 사람 너무 뻔뻔해 보다 내가 경계를 세워야겠다로 바꾸는 것. 누군가가 자주 화를 낸다면 왜 저렇게 감정적이야? 가 아니라 나는 이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 당신이 바뀌면 관계의 질이 바뀝니다. 7. 실용 예시. 이런 사람과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다음은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봤을 때 관계에서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할 유형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늘 자신의 이야기를 우선시함. 공감 능력이 낮고 배려보다 요구가 많음.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 모든 갈등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림. 사소한 말도 상처받고 반복해서 언급.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 사실을 왜곡하거나 말을 바꿈. 진실보다 자신이 유리한 이야기를 선호함.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하루에도 몇 번씩 태도가 바뀜. 예측 불가한 감정 분출로 피로함을 유발.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 사과를 잘 안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늘 내가 뭘? 이라는 태도. 이런 사람을 바꾸려 들면 당신이 상처 입습니다. 수용하거나 거리 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9. 지혜로운 삶. 쇼펜하우어 철학 수업. 지혜로운 사람은 적게 원하고 많이 견딘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지혜롭게 산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묻는다면 우리는 쉽게 정의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많이 배운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지혜롭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명확히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덜 원하고 더 견디는 사람입니다. 즉,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일상의 평온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 이것이 그의 기준입니다. 2. 적게 원한다는 것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적게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욕망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원합니다. 더 나은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인간관계, 더 특별한 삶. 이 모든 더는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성취는 내일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을 조절하는 법을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감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바란다는 자기 절제. 비교 대신 감사하는 태도. 덜 원하는 사람이 더 평화롭습니다. 3. 많이 견딘다는 것의 가치. 인생은 원치 않아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할 상황을 던집니다. 아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며 배신당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면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피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견딘다는 건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 그 고통을 인생의 일부로 수용하고 소화해내는 능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넘어지더라도 의미를 찾고 일어섭니다. 그는 아픔을 성숙의 기회로 삼고 지연된 성취를 인내의 훈련장으로 만듭니다. 4. 덜 원하는 삶의 실제 예시. 1. 경제적 욕망 줄이기. 더 비싼 옷, 더 큰 집을 원하는 순간 수입보다 지출이 앞서는 삶, 불안한 삶. 지혜로운 사람은 경제적 여유보다 경제적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2. 인정욕구 줄이기.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SNS 올려야 인정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자기 삶의 기준이 생기고 자유로워집니다. 3. 관계에서의 집착 줄이기. 왜 연락 안 해? 내가 더 잘해줬는데 왜 무시해? 기대와 집착은 관계를 망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대보다 이해, 집착보다 거리를 택합니다. 6. 많이 견딘 사람의 특징. 1. 조급하지 않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보다 장기 성숙을 택합니다. 2.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야 할까를 묻습니다.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지 않고 내면을 돌아보며 인격을 다듬습니다. 3. 자기 속도에 충실하다. 비교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성취가 곧 자신의 실패가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묵묵히 자기 속도로 갑니다. 6. 견딘 사람은 결국 강해진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삶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견디는 자가 결국 이깁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박수 받지 않아도 묵묵히 버틴 사람은 인생의 진짜 승자입니다. 10. 철학적 삶의 태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 흔들림 없는 삶은 없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쇼펜하우. 1. 철학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철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종종 어렵고 복잡한 논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철학은 일상과 동떨어진 학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철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한 도구이자 무기였습니다. 슬픔을 통과할 수 있는 인식의 기술, 고품을 견디는 내면의 나침반,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의 렌즈. 즉, 철학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을 단단히 다듬는 삶의 기술입니다. 2. 인간은 고통과 결핍 속에 산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 자체가 고통과 결핍의 상태라고 봤습니다. 그는 인간이 늘 결핍된 존재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육체는 병들고 감정은 요동치며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고통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은 사막에서 비만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그는 말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본래 불완전하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철학은 이 결핍을 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3. 왜 우리는 자주 흔들리는가?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사랑에서의 실망, 직장에서의 무시, 가정에서의 책임, 사회적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이 모든 것이 자아를 흔들고 무너뜨리려 다가옵니다. 철학이 없는 사람은 이런 충격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철학이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흔들림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이다. 4. 철학적 삶의 3가지 핵심 태도. 1. 통찰력,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 철학은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건 너머의 구조와 본질을 보는 힘을 줍니다. 실패 뒤에 오는 통찰, 이별 뒤에 오는 자유, 결핍 속에서 싹트는 자립. 철학자는 말합니다. 이 고통은 왜 나에게 왔는가가 아니라 이 고통은 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라고요. 2. 관조,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해석하기. 쇼펜하우어는 감정에 휩쓸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관조적 시선을 강조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태도. 이 관조의 힘이야말로 고통을 객관화하고 분리시키는 기술입니다. 3. 수용,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기. 가장 깊은 철학은 때때로 수용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다 망가지기보다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방향을 다시 잡는 것. 이 수용이야말로 내면의 자유, 내면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5. 실천할 수 있는 철학, 실천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철학. 쇼펜하우어는 읽는 철학보다 사는 철학을 중시했습니다. 진짜 철학자는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이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생각하며 견디어낸 자다. 철학은 삶을 바꾸는 도구여야지 삶을 도피하는 핑계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의 철학은 항상 행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슬플 때 왜 슬픈지 질문해보라.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이 어디서 오는지 통찰하라.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끝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견뎌보라. 이 모든 것이 철학자의 삶입니다. 6. 오늘을 사는 철학자의 자세. 철학자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자주 흔들립니다. 하지만 철학자는 그 흔들림 속에서 질문하고 관찰하고 의미를 재구성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에서 이 고통은 어떤 지혜를 주고 있는가로, 왜 나만 힘들까?에서 이 고통은 내 성장의 신호일 수 있지 않을까로. 철학자의 삶은 사건을 넘어선 사유의 힘입니다. 7. 쇼펜하우어가 전한 마지막 메시지. 쇼펜하우어는 끝까지 고통 속에서 글을 썼고 혼자였지만 자유로웠고 우울했지만 깊은 사유를 남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철학은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고통이 있는 곳에 철학이 있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철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뜻이다. 마지막 한 줄. 흔들리지 않는 삶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나아가는 삶이 위대한 것이다.